안녕하세요. 교사 김난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학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문화 학생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다문화 학생을 가리키는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자녀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말하며 이들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다문화 가족 아동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용어입니다. 요즘 공문 등을 통해서 종종 만나게 되는 용어인데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8조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이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다문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다문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표현인데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은요,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근거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가정 생성 배경에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에서 출생한 국내 출생 자녀,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 중도 입국 자녀, 이 두 유형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배우자 모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가정의 자녀를 우리는 외국인 가정 자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문화 학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출생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학생을 말합니다. 이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나 언어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비다문화 학생과 다름이 없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일상생활 언어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또는 어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있을 때 이 학생의 학습을 면밀히 좀 살펴보고요. 그 학생이 어떤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학습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외국인 양육자가 한국어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한자어로 이루어진 학습 어휘를 모두 이해하고 자녀에게 알려주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한자어로 구성된 어휘보다는 쉬운 일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결국 학습 어휘의 결손을 만들어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어휘의 결손은 기초학력이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국내 출생 자녀들은요,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다문화 학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 이상의 학생이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문화 배경, 외모, 학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양육자의 한국어 수준이 학생만큼 향상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위로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한 소득이 낮은 경우에 성적이나 적응, 성장 발달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춘기에 진입하는 경우에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경험, 그리고 심리 정서적인 면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갈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의 경우에 심리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 구성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출생 자녀의 상황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이혼 가정의 경우는 특히 교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결혼 가정 중 이혼 가정의 자녀는요, 부모의 이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양육을 했는지, 그리고 가정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길러진 국내 출생 자녀는 일반적인 국내 출생 자녀와는 달리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학습 언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를 두고 주 양육자가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돌봄과 기초생활습관 등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 출생 자녀를 하나로 통칭해서 일반화하지 말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갖는 개별성에 관심을 갖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 가정 중에 여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약 70%에 달하고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엄마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인 양육자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언어와 사회에 능숙한 한국인 배우자가 자녀 교육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가 학생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교사는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에게 부모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다른 어떤 가정보다 중요함을 인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도 입국 자녀는 결혼 이민자의 재혼으로 구성된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서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데려온 경우 그 자녀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혼 가정에서 이전에 결혼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결혼 이민자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성장하다가 그 외국인 부모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자라다가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또는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국내에서 성장하지 않고 결혼 이민자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간에 입국하게 된 학생, 이렇게 중간에 입국을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중도 입국 자녀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이 외국인 가정 자녀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이 갖는 특징과 어려움을 대부분 모두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의 이혼 이후에 또 재혼한 가정에 뒤늦게 합류한 그 가족원으로서 겪게 되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까지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부모가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혼한 뒤에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외할머니나 외삼촌 같은 친척에게 맡기고 또 한국으로 가고 엄마가 재혼한 이후에 귀화 등의 안정적인 이 자격을 얻기까지 한 5년 정도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아이도 이제 친척집에 맡겨져서 5년 이상 성장하다가 그 이후에 엄마와 교류가 거의 없이 생활을 보낸 이후에 그 도중에 갑자기 외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엄마한테 가게 된 아이거든요. 본인의 언어나 문화에 이미 익숙해진 나이에 언어도 문화도 생소한 한국에 갑자기 들어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인 새 아버지, 형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 구성원이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고요. 어려워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한 새로운 가정과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공교육에 진입하고 적응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한국어에 미숙하기 때문에 진로를 개척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바로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이 학생들은 부모와의 별거로 인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낮은 이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그리고 낮은 학업 성취, 이것이 무기력으로 이어져서 학교를 중도 탈락하고 부적응을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교사는 중도 입국 자녀가 한국에서 맺게 된 첫 사회적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입국 학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선생님들께서는 이 책임감과 학생에 대한 사랑을 총동원하셔서 학생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가정, 유학생 가정, 난민 가정, 한국계 중국인 가정, 고려인 가정의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초과 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난민 신청 중에 태어나서 국적을 갖지 못한 미등록 이주 아동, 이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중도에 입국한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에서 중도에 입국한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요, 국제결혼 가정의 중도 입국 자녀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성장기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습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정의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심리 정서적으로는 중도 입국 자녀보다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모두 외국인이고 맞벌이인 경우도 많아서 학교에서 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선생님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또한 비자 문제로 정주 여건이 불안정한 경우에 학업을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외국인 학생을 지도하실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인 가정 학생들은요, 모국어를 사용하고 모국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소통하고 한국어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능력이 다소 더디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한국어 역량이 조금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한국어를 사용을 해도 모국의 언어가 영향을 미쳐서 발음 부분에서도 다소 이제 한국어를 그냥 배운 친구들보다는 외국인의 뉘앙스나 억양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나 즉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로 인해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류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해서 이 과정에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다소 이렇게 미온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적이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이나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을 겪거나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학생들 또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간혹 외국인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조금 있다 갈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한국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장기적으로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많은 아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들어온 경우에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사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지요. 따라서 이 아이들이 외국인이든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학생이든지 간에 학교에 적을 두고 받아들여서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등의 문제로 부모의 본국과 한국 어디에서도 출생을 증명받지 못하고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과 체류 중이거나 흔히 불법 체류라고 불리는 형태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2년 기준 약 39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19.2%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이 통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학생 현황을 우리가 추산하여 보고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국정감사로 인해서 새롭게 만든 자료고 이러한 형태가 이후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 최신의 자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학생인 약 3,200명. 이 중에 단기 체류, 외국인 등록증 신청 중인 학생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생들이 미등록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육부는 약 3천여 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 재학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최소 2만여 명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게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부모가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벌금 액수의 부담으로 이 또한 쉽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는 이러한 외국인 가정 또는 미등록 아이가 학교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의 다른 상황을 배제하고 아이 하나만 보고 이 아이가 안정적인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교육 현장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현상이 다문화 학생의 증가가 아닐까 합니다. 매년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지금 과거에 비해 다문화 학생의 절대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에 비해 비다문화 학생의 수가 더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은 약 3.2% 정도로 이는 학생 100명 중 3명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교육 기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23년 18만 1,178명으로 전년 대비 12,533명인 7.4%가 증가하여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 비율 역시 전체 학생 대비 3.5%로 2022년 3.2% 대비 0.3%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아도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반면 외국인 가정 학생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은 약 3배, 중도 입국 학생은 약 2.2배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가정의 경우를 보시면요. 2012년에 2,626명이던 외국인 가정 학생이 2022년에 32,678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0년 만에 약 12.5배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죠.
국내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국내 출생 자녀는요, 이미 한국 사회에서 나서 자라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 진입에도 무리가 없고 학교 생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생활 면에서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을 지도하는 부분, 그리고 친구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 아이들은 거의 문제없이 모든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어렵다는 아주 큰 어려움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습 결손을 달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학습 결손은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어의 어려움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제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외국인 학생과의 공존에 대해서 학교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절대적인 다문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요, 44,152명이 재학 중인 경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을 우리가 한번 볼 때요,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 다문화 학생 중에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문화 학생이 없는 지역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이 많거나 또는 수가 적어도 학급 안에 또는 학교 안에 비율이 높거나 또는 한 명이 있어도 한국어 기반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이 있거나 또는 한국어 기반이 안 되는데 심리적인 어려움까지 동반하는 중도 입국 학생이 있거나 학교 자체는 이 아이들이 모두 혼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다른 사회적인 변화보다 더 빠르게 학교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지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학교에서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노력 하나는 바로 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교실을 다문화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다문화 친화적인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다음에 발표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 조사 결과는 2025년에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이전 자료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전 통계, 즉 2018년, 2015년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일반 학생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다문화 학생의 강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 언어에 대한 조사에서는요, 2018년에 비해서 2021년에 이중 언어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부모 나라가 영어나 중국 또는 일본어권이 아닌 경우에 집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많아서 환경적으로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이중 언어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다문화 사회로서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서 오히려 더 다문화 학생의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훨씬 더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학생이 가질 수 있는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 많은 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언어가 중국어나 일본어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중국인, 일본인이 초기 정착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사회에서 중국이나 일본어가 활용되는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이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경우,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경우도 중국어나 일본어를 활용했을 경우에 그 이중 언어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사회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조금 많은데, 동남아 지역의 언어를 엄마가 사용을 하고 학생이 그 언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 베트남어나 캄보디아어, 태국어 이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내 출생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도 입국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워 이중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경우는 많지만, 사실 국내 출생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이중 언어 구사하지 못해?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편견 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는 인지하시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학생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족으로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다문화 가족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이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학생 중에 약 38%의 학생만 자신의 이주 배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10명 중 1명의 학생은 자신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학생의 자존감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에 관심을 갖고 편견과 차별 어린 시선을 거두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 다문화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이 높고,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가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나 외국 거주에서 잠깐 경험한 자녀에 비해서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이들의 나이가 적을수록 자긍심이 높다는 이 부분에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이나 편견을 경험하면서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의 이 자긍심이 높은 반면,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나 잠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서 이후에 성장한 자녀의 자긍심이 더 낮은 것,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타자에 대해서 인정받는 경험, 그리고 타자가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이라는 그 경험을 통해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갖고 이것이 진로로 연결이 되어서 이 사회에 긍정적인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사회의 수용성을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은요, 전체 학생의 취학률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초등학교도 일반적인 학생이 98.4%, 대부분의 학생이 취학을 하는 반면 다문화 가족 학생은 95.3%로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기관으로 갈수록 다문화 학생의 취학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은 다문화 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이 71.5%가 대학을 진학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절반 이하의 학생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갖고 있는 기초학력의 부진, 이 부진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올라가면서 누적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 누적된 학습 결손이 결국은 고등교육 진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입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문화 가정 학생이 이 사회에 좀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진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요, 대부분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긴 하지만 사실 선생님이 다문화 학생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그것이 가장 좋아요. 다문화 학생인 줄 모르고 지났는데 이 아이가 다문화 학생이네? 그 이야기는 학생이 비다문화 학생과 전혀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생은 이렇게 생활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의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부 학생의 경우에 언어 소통, 교우 관계 또는 교사와의 관계, 학습, 진로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학습 어휘의 부족은 기초학력 부진을 발생시키고 누적된 학습 부진은 학습 동기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속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성취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학습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다문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가 정말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선생님이 다문화 학생을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은 자신의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 탐색과 진학 그리고 직업을 위해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다문화 가정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경우 70% 이상 어머니 쪽이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배우자가 주 양육을 담당하고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여 진로 진학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업을 탐색하고 진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따라서 이 학부모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자녀를 진로 진학에 관한 한 능숙하게 지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만이라도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로 진학의 과정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하신 교사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특성, 그리고 이 아이의 자질, 그리고 이 아이의 꿈, 이것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여서 이 아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안내해 주시고 이 아이가 회복 탄력성, 즉 진로 탄력성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관성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면서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학생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